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18회로 시행됐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1교시 2영역 26번부터 50번까지 사회복지 조사로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문제를 통해서 예년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차기 년도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는지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26번 시작을 합니다. 26번 보시면은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조사 설계를 할 적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집단에서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표본은 얼마나 추출을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출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고, 그리고 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을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이 사전에 모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문제를 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조사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 그렇죠? 자료 수집 방법 중요하지요. 모집단 및 표집 방법, 그렇죠?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표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의 표집, 확률적 표집을 쓸 것인가, 비확률적 표집을 쓸 것인가, 자료 분석 절차와 방법, 연구 문제의 의의와 조사의 필요성. 조사 설계에 필요하지 않다고는 않겠지만 반드시 연구의 의의라든지 조사의 필요성을 이 이론적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주요 변수의 개념 정의와 측정 방법. 다 좋습니다. 이 중에 반드시라는 용어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한다면 답은 4번은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27번 문제가 있는데 연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가설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험 설계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서 연구를 한 결과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연구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변인 간에 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세워서 만약에 그 가설이 맞으면 연구는 잘못됐다고 해서 연구 보고서는 폐기되는 것이고, 그 가설, 두 변인 간의 가설이 맞다면 연구가 잘못된 거죠. 폐기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 가설, 영가설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연구가 맞았다는 결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연구 결과의 검증을 이끌을 때 쓰는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연구 결과 보고서와 같은 걸로써 바로 그 가설을 우리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변수 간의 관계가 없음이 검증된 가설이다. 영가설, 바로 이 함정이 이거군요. 검증이 된 것이 아니라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가설을 영가설이라고 하는 것이지 검증된 가설이 아닙니다. 함정은 2번에 있군요.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연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연구 가설이다. 연가설에 대한 반증 가설이 아니라 연가설은 연구 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설을 연가설이라고 합니다. 변수 간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다. 그래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는 그 연구 보고서와 같은 방향으로 설정한 대립 가설은 우연히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사실은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세우는 가설이 연가설이다. 지금 그 말을 짧게 자르다 보니까 변수 간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정은 2번에 있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28번입니다.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에는 가장 오래된 관찰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뭐 등등등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지법은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그렇죠? 그 문서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끌어가는 구조화된 질문지법, 자유 반응을 도출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지법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면접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 내용을 구두로 전달한다. 구두 전달한다. 그렇습니다. 관찰법은 유형, 시기, 방법, 추론 정도에 따라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이 된다. 비관여적 조사는 기존의 기록물이나 역사 자료 등을 분석한다. 비관여적 조사 보통 우리가 내용분석법에서 2차 자료를 쓸 적에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직접 관여한 바가 없는 경우에 비관여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보통 내용분석법이 그렇습니다. 내용분석법은 신문, 책, 일기 등의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라 하고 타인이 이미 만들어 온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2차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분석은 이미 타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고 1차가 아니라 2차 자료 분석법이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에 보시면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 존재하지 않은 변수는 가정폭력이 여성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인 변수로서 독립 변수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여성의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과 변수로서 종속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울증의 강도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거든요. 이때 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우울증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 연구에 존재하지 않은 변수, 거기 보면 뜬금없이 내생 변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생 변수가 있다는 것은 즉 유생 변수도 있다는 것인데 내생 변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내생 변수와 유생 변수라고 하는 독립 변수처럼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것, 운명처럼 주어지는 이런 독립 변수와 같은 것은 유생 변수라고 하고 그에 비해서 종속 변수처럼 유생 변수의 가미로 인하여 변하거나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내생 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생 변수도 있고 유생 변수도 있습니다. 답은 매개 변수 2번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조절 변수처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유형적 위치는 같지만 조절 변수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독립 변수와 무관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강도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매개 변수라는 것은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산출물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행사하는 원인 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적에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독립 변수를 삭제했을 때 삭제해서도 여전히 존재하면 조절 변수인 것이고 독립 변수를 삭제하면 당연히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매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에는 어쨌든 답은 2번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30번을 보겠습니다. 후기 실증주의 과학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증주의가 주장하는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보통 우리가 실증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역법적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실증주의도 연역법적 접근에 대한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후기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증주의의 대안적 인식론이라는 점은 맞는데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실증주의, 보통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표현하는 실증주의나 경험주의는 보통 검증된 탈가치적 사실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좀 더 상황론적이고 구성주의적 관점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상황론적이고 구성주의적 관점도 가미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대안적인 신론이라는 것이지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아닙니다. 때문에 실증주의에 대한 대안은 맞지만 연역주의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지나치게 탈가치적 사실에만
의존한다는 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때문에 1번은 아주 교묘한 이런 어투가 되겠습니다. 관찰 대상이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 후기실증주의는 반드시 인간과 무관한다는 것은 연구가 되지 않는 거죠. 지식의 본질을 잠정적, 확률적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본질, 보통 우리가 실증주의나 경험주의, 과학주의, 후기 실증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정적이고 확률적인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론 의존성을 부인한다, 인정하고 있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한다. 과학이 혁명적으로 변화한다는 후기 실증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에서 언급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의 연장선상이자 대안이지만 실증주의가 지나치게 탈가치적 사실에만 의존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거기에 상황론적이고 맥락적이고 구성주의적 관점도 가미해야 된다고 하는 다소 해석론적 입장도 가미해야 된다고 보는 이런 그 접근을 후기 실증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을 보시면 31번 나와 있습니다. 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조사로 옳은 것은?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윤리가 나와 있는데 인간을 대상, 사회복지는 당연히 휴먼 서비스처럼 사회복지조사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보시면 연구 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니죠.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분을 숨기고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이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불이익뿐만 아니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점까지도 모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 여부를 성적 평가에 연계하여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기를 높였다. 그렇죠. 어쨌든 연구윤리는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하지만 그 목적이 성적과 연계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그렇죠. 이 고통 2번과 5번 연결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모든 영역을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답은 여기에서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32번이 있는데 다음 연구 상황에 유용한 조사 유형은 1번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한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연구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자, 연구 대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을 때 도대체 연구 대상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예비 조사를 우리는 탐색적 조사 또는 탐색적 연구라고 합니다. 평가적 기술적 설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음이 발견됐다는 것은 연구 대상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주어진 정보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사전 예비조사, 파일로트 스터디를 탐색적 조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관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랐군요.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하고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했고 한 집단은 아무런 개입도 않았다. 보통 우리가 실험 설계를 할 적에 보면은 이렇게 독립변수를 가미한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연구집단, 실험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런 개입도 않고 본래의 상태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집단을 비교집단, 통제집단이라고 합니다. 10주 두 집단 간 자원봉사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 보겠습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았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는 우연한 사건인 역사도 있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왜곡인 성숙도 있고
또는 측정 도구의 교체로 인하여 나타나는 도구 효과도 있고, 또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그 선행 실험이나 선행 연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사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효과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일부 제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지 않았다. 그렇죠? 무작위 선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나 진 실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하여 동질적으로 구성해 놓고 독립 변수를 가미하고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지 않았다.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이다.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는 두 집단 비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아주 드문 예의로서 통제 집단을 설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설계로서는 준 실험 설계 중에 시계열 설계, 그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일 연구 설계, 단일 사례 설계, 이런 등등이 바로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통제 집단이 이미 존재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논리적인 오류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여 사회 조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어쨌든 문장의 위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는 이미 문장 두째 줄 끝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집단이 있죠.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통제 집단이기 때문에 이 3번은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34번에 보시면 종단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 흐름에 따라 조사 대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연구이다. 횡단적 연구와는 달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상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추적 조사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일반 기간의 변화에 대해 가장 포괄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동년배 집단 연구이다. 보통 우리가 종단 연구에는 동일 집단만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패널 스터디가 있고, 아니면 특정 집단, 동시대에 같은 경험을 했던 집단만을 가지고 연구하는 코호트 스터디가 있는가 하면은 반복 측정을 할 때 매 시점마다 조사를 하는 또는 연구를 하는 매 시점마다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를 비교하는 트렌드 스터디가 있습니다. 패널 스터디는 특정 집단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나 특정 시간의 집단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트렌드 스터디는 매 시점마다 각각 다른 대상을 가지고 각각 다른 시점에 연구를 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트렌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군요. 조사 대상의 추적과 관리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패널 연구이다. 자,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패널 스터디입니다.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조사는 일정 주기별 인구 변화에 대한 경향 연구이다. 동년배 집단 연구는 언제나 동일한 대상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특정 세대의 대상을, 아니면 특정 경험을 했던 그 집단에서 그 시점마다 각기 다른 일부 집단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동일 집단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가 나올 때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나오면 그것은 패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오른쪽 면으로 가서 보시면 35번입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설이라는 것은 두 기존의 원리나 기존의 원칙에 바탕을 하여 내린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론적 배경을 가져야 된다.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한 문장이다. 가설 구성을 통해 연구 문제가 도출된다. 자, 여기는 함정이군요. 가설이라는 것은 주어진 연구에 바탕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입니다. 때문에 가설 구성을 통해서 연구 문제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내린 잠정적 결론을 가설 또는 가설 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가설은 시공간적 범위가 한정되어야 합니다. 범위가 한정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란 말은 무리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옳은 것은 가설, 기역번, 니은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문제 보시면 단일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사례 설계라고 하는 것은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 또는 개입 효과의 즉시 확인의 목표를 두고 있는 설계 아니겠습니까? 특히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어려울 때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험 설계, 어떤 시계열 설계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개입 후 변화의 파동이 심하면 효과 판단이 어렵다. 그죠? 변화의 파동이 들쭉날쭉이면 도대체 어느 시점에 초점을 둬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효과 판단이 어렵다.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 기초선의 경향선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단일사례 연구 설계의 개입 효과 분석과 같은 시각적 분석도 있고 또는 통계적 분석도 있고 임상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통계적 분석 중에 이렇게 기초선이 불안정할 적에는 바로 경향선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기초선에서 개입 기간까지 경향선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하게 한다. 그렇죠? 시각적 분석도 있습니다. 기초선과 개입 기간 두 평균값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통계적 분석 중에 평균 분석, 평균 비교라고 합니다. 또 있고 개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최초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개입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1, 2, 3, 4번에 대해서도 애매한 이런 문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문제는 단일사례 설계의 기본 특징이 개입 효과의 즉각 확인입니다. 개입 효과의 현장 확인,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 상당한 기간이란 말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37번이 나와 있는데 실험 설계의 내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인의 영향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역사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첫 번째로 보통 드는 것이 바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 역사,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왜곡, 성숙, 또 그러면 도구 효과의 교체로 인한 영향, 도구 효과, 또 반복 실시, 반복 실험의 영향력으로 나오는 검사 효과, 또는 극단치에 있는 사람, 극단치를 대상으로 삼았을 때 나오는 연구 결과와 왜곡, 이런 통계적 회귀, 이런 등등을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기억번은 역사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사전 점수가 매우 높은 집단을 선정하면 내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 회귀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 내적 타당도,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제대로 확인했느냐. 외적 타당도,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넓으냐, 즉 일반화가 넓으냐. 양자는 제가 노트 정리할 적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에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변인 이외 기타 변인을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경쟁가설 배제 또는 진실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나 현장에서는 독립변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변인들이 같이 존재를 합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독립변인 외에 기타 변인은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현장에서 다른 상황에서 적용하려면 그 변인 말고도 또 다른 변인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 정리할 적에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외적 타당도, 일반화 가능성은 떨어진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디귿번은 오를 수가 없는 거지. 답은 기역번, 니은번,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38번이 있습니다. 혼합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혼합 연구에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철학적, 개념적,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한다. 혼합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혼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런가 하면은 또 질적 연구처럼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넓게 있지만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방법이다. 설계 유형은 병합, 설명, 구축, 실험이 있다. 혼합 연구 방법에는 선행 순차적 전략, 양적 연구를 먼저 질적 연구를 뒤에 하는 뭐 이런 선행 양적 연구 선행 순차적 전략이나 질적 연구 선행 순차적 전략 또는 삼각화 전략, 내재화 설계, 탐색적 설계, 설명적 설계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법 등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병합이나 구축이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 연구 방법보다는 양적 연구에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양적 설계의 질적 자료를 단순히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양적 연구를 통해서 질적 연구가 맞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양적 연구의 결과가 맞는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 혼합 연구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양적 설계의 질적 자료를, 질적 설계의 양적 자료를 단순히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가 서로 확정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발견한 연구 주제를 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탐구하기도 한다. 4번, 5번은 같은 표현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합니다. 39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질적 연구 하나하나의 귀납적 접근이죠. 그래서 질적 연구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측정 도구나 연구 도구를 쓰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연구는 각각의 연구로서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조사에서는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일 뿐만 아니라 연구의 옳고 그름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자, 평가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 발견이 가능하다. 그죠?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상황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연구자들이 재현하기가 용이하다. 양적 연구야.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연구 도구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화, 다른 연구나 다른 연구자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연구마다 각기 다른 도구나 측정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4번은 틀린 거지요. 현상에 대해 심층적으로 쓴다. 질적 연구나 질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40번 문제 있습니다. 내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자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의 어려움이 있다. 내용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분석은 역사적 분석과 같은 시계열 분석에 아주 유용합니다. 비용도 적게 듭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상 실수를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 양적 조사, 질적 조사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 신뢰도가 있는지는 모르나 그것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당도 한 목적성이 되겠는데 타당성 확보.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중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오른면으로 가서 보시면 41번이 있습니다.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일관성 있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을 했느냐를 알아보는, 정확성, 일관성, 안정성, 동질성 등을 알아보는 것을 신뢰도라고 하고,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즉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아봤느냐, 아니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알아봤느냐를 분석하는 것을 타당도라고 합니다. 신뢰도는 일관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렇죠. 일관성, 안정성, 동질성, 동형성 등으로 설명되는 것이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측정 도구의 문항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아니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답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변별도가 크면 클수록, 문항의 포괄성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지. 검사, 재검사 방법은 신뢰도 측정 방법입니다. 신뢰도 측정 방법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 내 합치도 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은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되겠고, 편향은 측정의 비체계적 오류가 된다.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런 오차 발생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보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필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는 반드시 낮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 나온 것처럼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도는 타당도의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A대학교는 전체 재학생 중 500명을 선정하여 취업 욕구 조사를 하고자 한다. 비용 부담이 가장 적고 절차가 간편한 자료 수집 방법은, 경제성을 따졌군요.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편하다. 우편조사, 방문조사, 전화조사, 그리고 온라인조사, 면접조사. 자, 여기 보면 경제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우편조사도 있고 전화조사도 있고 온라인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용 부담이 적고 절차가 일괄 대상 모두를 무차별로 채팅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43번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음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자, 우리가 표집 방법에는 확률적 표집, 비확률적 표집이 있습니다. 확률적 표집에는 단순 무작위 표집, 계통적 또는 체계적 표집, 유층 또는 층화 표집, 다음에 군집 또는 집락 표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비확률적 표집에는 의도적 표집, 그렇죠? 의도적 표집, 또 그런가 하면은 할당 표집, 누적 표집, 뭐 이런 등등이 쭉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빈곤 노인을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빈곤 노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회복지관의 노인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빈곤 노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층화 표집이라고 한다면 특성이 같은, 그렇죠? 배타적인 이런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이고, 할당 표집, 이것도 층화 표집과 마찬가지지. 이것은 답은 의도적 표집이 되겠습니다. 의도적 표집. 그래서 의도적 또는 유의 표집 또는 유목적적 표집이라고 하는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을 잘 대표할 것이라고 믿는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표집하는 표집을 의도적 표집 또는 유의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와는 대상이나 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의도적으로 그들만 뽑아가지고 하는 표집을 의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44번이 나와 있습니다. 변수가 나와 있네요. 거기 44번에 보시면 다음 변수의 특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변수라고 할 때는 측정에 의해서 나오는 변수, 거기에는 명목 변수 또는 명목 변인, 서열 변수, 서열 변인, 동간 변인, 등간 변인, 비율 변인, 비율 변수,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 유형은 서로 배타적으로서 확연히 구별이 될 수 있고, 바로 구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바로 명목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차례대로 다닐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첫 번째는 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 유형을 얻은 명목 변수입니다. 답은 2번,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 등록 후 기간. 장애 등록 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하는 순간을 제로로 해서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든 일자든 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똑같은 출발점 0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율 변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 등록 연령. 연령도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로로부터, 이 말은 절대 0점이 있으면서 나이를 먹는 것도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이것도 비율 변인이 되겠어요. 다음에 장애인의 건강 정도, 상중하는 일정한 간격성은 없지만 그야말로 서열 또는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서열 변수가 되겠지요. 명목 변수, 비율 변수, 서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운데 44번 문제를 보시면 44번에서 변수 문제에서 측정으로 나올까 해서 예상을 했더니 바로 변수로 이렇게 출제를 했었네요. 다음에 하단부에 45번 문제를 보시면 설문지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문지 작성, 질문지 작성 띄엄띄엄 오지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개연성 질문은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된다. 개연성을 가지고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질문은 그냥 사고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다. 고정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 질문들은 분리하여 배치한다. 그렇습니다. 민감한 주제나 주관식 질문은 가능한 한 뒷부분에 배치한다. 명목 측정을 위한 질문은, 명목 측정은 바로 분류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측정 아닙니까? 질문은 단일 차원성의 원칙을 지켜 내용을 구성한다. 단일 차원으로 해야 되지 명목 측정을 할 적에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같이 섞어서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들은 신뢰도 측정, 정확성, 안정성을 알고자 하는 신뢰도 측정을 위한 질문들은 가능한 한 멀리 배치하여야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면으로 가서 보시면 46번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당도. 다당도라고 하는 것은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봤느냐. 즉 혹시 다른 것을 알아본 것은 아니냐를 구별해 주는 것을 다당도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내용 다당도, 준거 또는 기준 다당도, 그리고 구인 또는 구성 개념 다당도가 있습니다. 내용 다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하는 걸로서 안면 다당도와 논리적 다당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준거 또는 기준 다당도는 언제 알아봤느냐는 시점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알아본 예언 또는 예측적 다당도가 있는가 하면 시행과 동시에 다른 검사의 점수와 비교해서 알아보는 동시적 다당도, 공인 다당도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구성 요소를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고자 가설을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검증,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다당도는 구인, 구성 요인 다당도죠. 구인 다당도, 구성 다당도, 구성 개념 다당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측정되는 개념이 속한 이론 체계 내에서 다른 개념들과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다당도, 여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다당도를 우리는 구성 개념 다당도, 구인 다당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과 5번 예측적 다당도와 3번의 동시 다당도는 합쳐서 기준 다당도 또는 준거 다당도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가운데 보시면 47번에 확률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을 수집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샘플링이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여러분, 비무작위 추출 방식, 여기에는 바로 확률 표집 방법 중에 무작위, 단순 무선 표집이나 단순 무작위 표집을 말합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 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비확률 표집과는 달리 모집단 내 구성 요소에
표집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연구자의 어떤 의도가 반영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 편향을 방지할 수 있다.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알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이 확률 표집은 모집단의 특성을 또는 모집단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알아야 확률 표집하는, 알지도 못할 적에는 비확률 표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본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질적 연구, 확률 표집은 질적 연구가 아니라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답은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48번에 보시면 다음 연구 주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변수를 구성할 때 변수명, 측정 방법, 해당 변수의 종류,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에 따라 차이날 수 있다. 우리가 변수로 본다면 학업 중단 청소년이 그 아르바이트 경험이 독립 변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종속 변수,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는 조절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독립 변수,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 그렇죠, 독립 변수. 3번 조절 아르바이트 경험은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유무 종류 중 나와요. 자, 이것은 조절 변수는 또래 집단의 지지 정도이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통계 수치, 분석 가능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집중 경향치라고 해서 최빈치, 중앙치, 그리고 평균치를 나눕니다. 최빈치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로 흐트러 놓고 대충 봤을 때 대략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최빈치라고 하고, 중앙치는 차례대로 나열한 다음에 정중앙에 있는 것을 중앙치라고 그러고, 평균치는 여러 개의 수치를 제시된 측정치를 다 합해서 평균한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을 평균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느냐 못했느냐 1번에 있지요. 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했느냐 안 했냐만 따지는 것이지 평균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 오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떤 경험을 했냐, 물류창고에서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24시 편의점에서 경험을 했느냐, 이 종류도 구별의 개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빈값일 뿐입니다. 최빈값 대략 봤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답은 2번, 3번, 4번,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49번에 측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측정의 오류에는 체계적 오류와 일관성 있는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고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와 어떤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비체계적 오류, 무작위 오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코딩 왜곡은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코딩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 발생의 원인이 어떤 패턴이 없이 들쭉날쭉 나타나는 비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체계적 오류입니다. 답은 처음부터 나왔거든요. 코딩.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해석은 해석자마다 각기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코딩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체계적 오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명의 응답은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어떠한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어떤 편견이나 어떤 영향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나와 있군요. 편견 없는 단어는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적도 구성, 과정의 실수는 체계적 오류를 발생시킨다. 비관여적 관찰, 익명 응답처럼 체계적 오류를 최소화시킨다. 특히 여기 체계적 오류, 측정의 오류에서 우리가 한 해 쉬고 지금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해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체계적 오류를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0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 방법과 적절한 연구 주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질적 연구 방법으로 현상학, 참여 행동 연구, 근거 이론, 생애사 모두 질적 연구 방법들을 제시를 했네요. 현상학,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똑같이 늙어간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어떤 노래에 있는 것처럼 늙어가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똑같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상대성이지요. 참여행동연구 이혼가족이 경험한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가족 해체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것은 이것은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사례 연구.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죠. 비교적 지속 기법을 통해 노인의 재취업 경험을 이론화할 수 있다. 현실에 기반해서 이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삶의 중요한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뭐 다 방법이야.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똑같이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제시되는 사례 연구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니은번은 연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참여 행동 연구가 아니라 사례 연구라고 한다면 네 가지 모두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니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1교시를 접근할 적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영역 조사 연구가 되겠지만은 바로 이 사회복지 조사 또는 조사 연구를 가지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만점을 지향하기보다는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빌어오지는 않는다. 이런 수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를 믿으시고 따르시면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1교시에서 2교시나 3교시의 점수를 넉넉히 넘겨줄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할 수가 맞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2020년도에 시행된 18회 기출문제의 1교시 2영역을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